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하고 좀 장대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장대한 여행이요? 네, 바로 우리 집 마당에서 시작해서요. 저 멀리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그 거대함을 차근차근 느껴보는 그런 지적 탐험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 첫걸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그 위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지중해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으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로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네. 바로 그 도서관의 관장으로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았던 한 학자가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분의 별명이 베타였다고 해요. 베타요? 그 그리스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아닙니까? 보통은 첫째인 알파를 최고로 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수학, 지리학, 천문학, 문학까지 여러 분야에 아주 능통했지만 어느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인자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서요. 아, 그래서 영원한 2등이라는 의미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그의 질문, 그러니까 그 호기심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 뛰어난 알파였습니다. 그 호기심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측정 중 하나를 이끌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위대한 측정의 계기가 아주 사소한 소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문이요? 네, 어느 날 에라토스테네스가 도서관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시에네라는 지방, 오늘날의 아스완 지역에서 온 여행자에게서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1년 중에 낮길이가 가장 긴 날, 우리가 하지라고 부르는 날 있잖아요. 네네. 그날 정오가 딱 되면 시에네 지방에서는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깊은 우물바다까지 햇빛이 환하게 수직으로 비춘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참 신기한 일이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에라토스테네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잠깐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없는데 왜 내가 사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걸까? 아, 바로 그 질문이군요. 이 단순한 질문이 인류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그의 과학적 추리가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거대한 쟁반처럼 평평하다면 아주 멀리서 오는 태양빛은 모든 곳에 평행하게, 즉 같은 각도로 비춰야만 한다.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평평한 마룻바닥 위에 젓가락 2개를 나란히 세워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똑같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 곳, CNN은 그림자가 없고 다른 곳, 알렉산드리아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하, 지구가 둥글다. 네,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의 실마리를 발견한 거죠. 이전에도 막연히 지구가 둥글 거다 추측한 철학자들은 있었지만요. 이렇게 구체적인 관측과 논리로 물증을 찾아낸 건 에라토스테네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그림자 각도 차이랑 두 도시 사이의 거리만 알면 지구 전체 둘레도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담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직접 측정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하지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의 막대를 수직으로 세우고 그림자와 막대 끝이 이루는 각도를 쟀습니다. 그 결과가 약 7.2도라는 값을 얻었어요. 7.2도. 네, 이 7.2도라는 숫자가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원의 전체 각도는 360도니까 7.2도는 정확히 360도의 50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아, 50분의 1. 이제 남은 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네요. 지금처럼 위성이나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하나는 당시의 거리를 보폭으로 정확하게 재던 전문 보행가,
베마티스를 고용했다는 설이 있고요. 전문 보행가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낙타 상인들의 여행 기록을 이용했다는 건데 낙타로 꼬박 50일이 걸리는 거리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거리를 환산했다는 거죠. 재미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측정한 거리가 약 5,000 스타디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925km.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네요. 7.2도의 각도 차이가 날 때 거리가 925km, 그리고 7.2도는 전체의 50분의 1이니까. 아, 그럼 925km에 50을 곱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이 46,250km였습니다. 와, 오늘날 인공위성으로 정밀 측정한 값이 약 4만 km거든요. 세상에. 오차가 불과 15% 정도에 불과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2200년 전에 오직 막대기 하나랑 그 생각의 힘만으로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행성의 크기를 거의 완벽하게 알아낸 겁니다. 정말 위대한 순간이네요.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거대한 지구조차도 우리가 이제부터 떠날 우주 여행에 비하면 정말 작은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막대기는 잠시 내려놓고 태양계라는 훨씬 더 넓은 마당으로 함께 나가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크죠, 숫자가.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규모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탐스러운 오렌지 하나를 태양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네, 태양이 오렌지 하나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사과 한 알? 그 정도는 될까요? 아닙니다. 지구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좁쌀 한 알 크기에 불과합니다. 좁쌀 한 알이요? 네, 크기부터가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크기보다 거리입니다. 아, 거리. 맞습니다. 태양계의 본질은 행성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광활한 빈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빈 공간의 규모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만약 오렌지 크기의 태양을 서울시청 앞 광장 한가운데에 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시청 광장에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좁쌀만한 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옆에 아니라 무려 20m 떨어진 광장 저편 끝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20m나요? 네. 그리고 그 사이 20m 공간은 생명체 하나 없는 영하 270도의 텅 빈 진공 상태인 겁니다. 와, 다른 행성들은 그럼 훨씬 더 멀리 있겠네요. 훨씬 더 멉니다. 구슬 크기만 한 목성은 여기서 100m 떨어진 덕수궁 돌담길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요.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은 작은 모래알 크기로 600m 밖 광화문 내거리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오렌지 하나, 구슬 몇 개, 모래알 몇 개를 그냥 아주 두문두문 흩뿌려 놓은 모습. 이게 바로 태양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그림들은 사실 거리를 엄청나게 압축해 놓은 거고요. 실제 태양계의 99.9999%는 텅 빈 공간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정막 속에서 기적처럼 데워진 좁쌀 위에 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어찌 보면 이 광활한 거리두기야말로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수십억 년간 평화를 유지해온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넓은 우주를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 단위로 재는 건 이제 거의 의미가 없겠네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를 재는 새로운 자를 만들었다고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입니다. 네, 빛이 1초에 무려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이게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눈부시게 빠른 빛조차도 이 광활한 우주적 규모 앞에서는 느림보, 거북이가 되고 맙니다. 빛이 느림복 거북이가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저 햇빛. 그게 사실 지금 현재의 빛이 아니거든요. 아, 태양 표면에서 출발한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8분 20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항상 8분 20초 전에 과거 태양을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면요. 우리는 그 후로도 8분 20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은 태양을 보게 될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화성과의 소통은 그럼 더 답답하겠어요? 훨씬 더 답답하죠. 화성 탐사선에게 잘 지내니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도착하는데 20분, 그 답장이 다시 오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안부 인사 한 번에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네요. 네, 정말 속 터지는 거리죠. 근데 이것도 태양계 안에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무려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4년 3개월이요. 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그 엄청난 속도로 4년 넘게 쉬지 않고 달려야 겨우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그 별을 본다면 그 별빛은 202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쯤 출발한 과거의 빛인 셈이죠. 더 멀리 있는 별들은 그럼 정말 아득한 과거의 소식을 전해오겠네요. 밤하늘의 길잡이인 북극성은 수백 년 전 어쩌면 조선시대에 출발했을지도 모르는 빛이고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별 중에 어떤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폭발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다만 그 별이 남긴 마지막 빛이 수백,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주를 여행해서 이제 막 우리 눈에 도착했을 뿐인 거죠. 어쩌면 우리는 밤하늘에서 별들의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별들의 율룡이라. 그렇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간의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10년 전 과거, 100년 전 과거, 수백만 년 전의 태고의 과거가 밤하늘이라는 하나의 스크린 위에 동시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주의 현재 모습은 결코 볼 수 없는 운명이군요. 네, 오직 과거의 흔적만을 볼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별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 은하의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맑은 여름밤에 보이는 그 은하수 말이죠. 네, 하늘을 가로지르는 뿌연 우유띠. 사실 그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흐르는 거대한 강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은 빛의 속도로 달려도 무려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죠. 네, 상상조차 힘든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또 셀 수 없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네, 거기까지의 거리가 무려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이요. 네, 누이가 오늘 밤 망원경으로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지구에서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이 처음 등장하던 시절에 출발한 빛입니다. 와, 망원경으로 태고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많은 은하들이 우주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지도를 그려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은하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미줄 구조요? 네, 은하들이 길게 줄을 지어서 벽처럼 분포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은하가 거의 없는 거대한 빈 공간, 거대 공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미스터리가 바로 은하의 회전 속도 문제였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은하에 있는 별들의 질량을 전부 더해서 계산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였나요? 지금의 회전 속도라면 바깥쪽에 있는 별들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튕겨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마치 쥐불놀이 하다가 줄이 끊어지면 불통에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요. 아, 네네. 상상이 가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흩어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은 별들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은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 한 가지 가능성만을 시사합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과 가스 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중력을 발휘하는 무언가가 은하 전체를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존재에 암흑물질, 다크마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물질.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흑이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정확합니다. 이 암흑물질은 유령처럼 우리 주변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질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합친 것보다 5배나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반짝이는 은하는 사실 거대한 투명 암흑물질 덩어리 속에 박혀있는 작은 보석들과 같은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20세기 초에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요. 그건 은하들이 우리를 싫어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건포도가 박힌 빵반죽을 오븐에 넣어 부풀내는 걸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빵반죽, 즉 공간이 부풀어 오르면 건포도, 즉 은하대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원리죠. 당연히 과학자들은 생각했겠네요. 은하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이 팽창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려질 거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두 팀의 과학자들이 아주 먼 은하들을 관측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떤 결과였죠?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속된다고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미지의 힘에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 다크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암흑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 자체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 길고 아득했던 여행의 최종 결산을 해볼 시간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에서부터 우리가 본 별, 은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보이는 물질을 다 합쳐도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중 27%는 은하를 붙잡는 보이지 않는 추중력, 암흑 물질이고요. 나머지 무려 68%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세상은 거대한 95%의 어둠 속에 떠있는 정말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했던 셈이군요. 네, 이 사실이 어쩌면 좀 허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존재, 우리가 이룩한 모든 문명이 우주 전체로 보면 정말 티끌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5%라는 숫자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말이죠? 저 거대한 95%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거든요. 그저 존재할 뿐이죠. 아, 하지만 이 작은 5%에 속한 우리 인간은 찰나와 같은 짧은 생을 살아가지만 고개를 들어 저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그 크기를 재고 그 신비에 감탄하고 경외할 줄 압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별먼지이며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138억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눈과 마음인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혹여 인생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시는 날이 있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138억 년 우주가 빚어낸 기적이자 이 거대한 어둠을 이해하고 밝히는 위대한 5%의 빛입니다.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와서 별을 바라보다가 다시 별로 돌아가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선생님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내일 강건하십시오.